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60회 명작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미디어와 공연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근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황을 얘기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빈동님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보통 다른 팟캐스트들도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듣기만 하다가 네. 댓글을 한번 남겨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늘 저희 방송에 댓글을 많이 남겨달라고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었지만 네. 막상 제가 다니까 또 그 방송의 제작진들하고 소통하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여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 닉네임을 다른 팟캐스트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뭐 온갖 데에 다 남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냥 그 에피소드에 관한 댓글 재밌다 뭐 이런 댓글을 제가 팟캐스트를 그래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교양 팟캐스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방송에도 참고를 하고 저희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래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볼까. 댓글러로서의 활동을. 좋네요. 본격 네. 키보드 워리어. 전직하신 거네요. 사실 이름이 닉네임이 장빈둥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댓글은 달 수가 또 없더라고. 그래서 좋은 에피소드들에만 이렇게 응원해드리는 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발견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최근에 운해를 보고 왔어요. 운해. 운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이에 구름이 되게 바다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네. 그 춘천에 되게 유명한 운해 포인트가 있다고 소식을 들어서 네. 그걸 또 일출에 봐야지 멋있대요. 그래가지고 춘천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이크를 타고 가서 봤는데 이게 운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네. 1년에 몇 번 못 보는데 일단 날이 되게 맑아야 하고 네. 습도가 높아야 되고 9월, 10월에만 볼 수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적의 조건은 비 온 다음 날 맑은 날에 보면 좋은데 저는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비가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갔는데 네. 다행히도 운해가 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보고 출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와중에 출근을 또 했어요? 맞아요. 쉬는 날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모든 걸 상쇄할 만큼 너무 아름다운 뷰를 봐가지고 궁금하다. 굉장히 사진으로 좋았습니다. 남아있어요? 네, 사진 찍었죠. 많이 찍었죠. 저희도 보여주세요. 나중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출근하는 보헤미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직전에 새벽 4시에 갔다 오기 쉽지 않은데. 아니 하필 그날 출근 시간이 조금 늦춰졌어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갔는데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많이 놀랐더라고요. 궁금하다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집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요새 네. 무슨 게임을 하고 계시죠? 요새 문명이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시는구나. 네. 뭐 예전에도 뭐 저희 사적인 자리에서 문명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니 아직도. 네. 제국을 건설하느라 우와. 네. 건설하고 네. 이제 또 다른 미션을 해결하러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하면서 그래도 역사 공부 되겠다 했는데 역사 공부는 무슨 그냥 게임이더라고요. 뭐 접을 생각이 없나 본데요?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럼요. 이게 저는 게임하면 네. 그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즐겨보는 편이어서 네. 여러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멋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순트님이 게임을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뭐 문명이 됐든 다른 게임이 됐든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 추천 네. 드릴 거 하나 있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네. 저희 저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건희 회장님 특별전 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미 현대미술관 과천점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으로 모네와 피카소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 그때 저희가 본 거랑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오. 그때는 이제 한국 화가들 위주로 그러네. 네, 전시가 이루어졌다면 네. 이 전시는 모네와 피카소의 작품 그리고 피사로의 작품,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과 피카소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살짝 보니까 저도 아직 안 갔는데 네. 작품 특히 회화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인상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신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과천 가셔서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때도 티켓팅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약 먼저 하시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시즌 1 때 한번 다 같이 전시회 보러 갔다 왔는데 시즌 2에도 한 번 정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 정도는 한번 다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유생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또 열심히 일하면서 보냈는데 최근에 좀 뉴스를 보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왜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지금 미국한테 다 뒤통수 맞게 생겨가지고 IRA법이 통과되면서 근데 적절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보니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런 얘기하면은 네. 저희의 방송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날을 잡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대처는 그럼 차치하고서라도 좀 IRA법 때문에 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을 하면서 지내고 경제에 있었습니다. 대한 걱정.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 빨리 주식에서 돈 다 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진짜요?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승님이 관련된 얘기를 차라리 다뤄주시면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때쯤 가면은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특집을 잡아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쪽으로 갈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잡아가지고 한번 대놓고 솔직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즌2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명작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김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될 텐데 어떤 거를 다뤄주실 건지.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라서 좀 부담이 있기도 했고 명작이라는 이번 테마를 듣고 뭔가 저의 관심사에 따라서 연극이나 뮤지컬 작품을 준비해오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도 너무 많고 사실 잘 만든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골라야 하는지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특히 명작이라고 불릴 수 있을 한다면 뭔가 다른 작품들이랑 비교될 만한 차별점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작품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게 된 게 영국에서였는데 영국에는 데이시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아침에 매표소에서 당일 표를 굉장히 싸게 선착순 한 20명, 30명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이제 1열을 되게 싼 가격에 주는데 당시에 저는 돈은 없고 시간은 많은 교환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티켓을 사수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1열의 마지막 자리를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보통 공연이 좋으면 커튼콜에 기립박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하이라이트 씬에서 공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제 10년 정도에 이제 몇백 편의 정말 뮤지컬을 공연을 보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어서 되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연출님들이랑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다들 막 20년, 30년씩 작품 활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들 이 작품 얘기를 하면 진짜 좋지라고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극장 뮤지컬일수록 좀 쇼적인 측면이 강하고 너무 좀 이렇게 짠짠짠으로 가다 보니까 작품성보다는 좀 대중성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도 굉장히 좋고 그걸 풀어내는 방식도 되게 공연적이고 좀 연극적이라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패널 중에 한 분인 그 유생님이 아이패드 위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져오면 좀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름이 뭐죠? 빌리 엘리어트. 빌리 엘리어트. 네. 진짜네. 유생님이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빌리 엘리어트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티커인가요, 그게? 네. 맞아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 지표면 확실히 명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네, 유생님도 좋아하시나 보네요.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죠. 네. 다들 뭐 뮤지컬이나 영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만 봤고 뮤지컬로는 빌리 엘리어트를 본 적이 없지만 영화로 나온 빌리 엘리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도 뭐 클립들을 보고 왔는데 이 작품만이 주는 그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스토리 관련된 얘기를 물론 하실 것 같은데 아빠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라든지 마지막 엔딩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봐도 조금 뭔가 끌어올리는 그런 찡하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한편으로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어떻게 다를까를 좀 궁금해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해 주실 거라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일단 보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대화 된다고 하면 좀 어떤 거를 기대하고 보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 쪽으로는 잘 모르는 편이라서 보통 이렇게 재해석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해보면 아무래도 연극이나 뮤지컬이 영화에 비해 갖는 뭐 현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즉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때에 따라서 배우들의 연기가 매 회차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애드립처럼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이렇게 관객들하고 닿아 있다 보니까 그들의 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가 더 와닿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키면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도 똑같은 작품을 다룰 때 더 좋은 평가를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신트님이랑 유생님은 영화랑 뮤지컬을 둘 다 보셨나요? 저도 영화만 봤어요. 네. 저도 영화만 봤고 저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직 볼 기회가 닿지 않아서 영화만 봤고 저도 영화 되게 좋게 봤거든요. 네.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제가 더 어릴 때 볼 때는 그 빌리에 좀 감화돼서 봤다면 제가 나이가 좀 더 들고 봤을 때는 그 선생님이랑 아빠 맞아요. 네, 그리고 친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뮤지컬에서 빌리는 당연히 잘하겠죠라는 생각이 깔려 있고 그 주변인들을 어떻게 그렸을까라는 게 저는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뮤지컬 볼 때 이게 이 작품이 만약에 뮤지컬로 올라온다면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이 생생하게 호흡하는 거 그런 걸 기대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뮤지컬 볼 때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관객한테 진짜 말을 걸잖아요. 네. 그래서 막 대답 듣기도 하고 그 현재를 반영해서 막 애드립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이때 당시 영국을 그린 이야기지만 그게 지금 한국에서 뮤지컬 작품으로 올라온다면 어떤 현재를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편이고 그리고 그 배우에 따라서 그 극을 어떻게 꾸며낼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도 뮤지컬로 올린다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유생님은 이제 둘 다 보셨잖아요. 저는 뮤지컬만 봤습니다. 그래요? 영화를 안 보고 오히려? 영화를 아직 안 봤고요. 네. 뮤지컬이랑 또 신기하게 그 뮤지컬 실황을 웨스트엔드에서 찍은 작품을 넷플릭스인가 하여튼 어디서 이제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뮤지컬이랑 뮤지컬이 영상화된 것만 특이한 게 있어요. 두 개를 다 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유랑님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네.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 뮤지컬이 그 실제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이제 빌리 엘리어트 역할을 하면서 그걸 확 쭉 이끌고 가거든요. 네. 거의 혼자만의 에너지로 그걸 좌중을 압도하고 휘어잡고 가는 그런 뮤지컬이라 가지고 트레이닝도 엄청 빌리 스쿨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걸 열어가지고 뭐 거의 1년, 2년 전부터 트레이닝도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연습량과 준비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무대에 서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러니까 그 배우 아역 배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짠한 울림이 있어요. 되게.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만이 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3시간에 육박하는 작품이에요. 뮤지컬이. 그렇게 길어요? 되게 긴데 그동안 뭐 편집도 할 수 없고 뭐 CG도 쓸 수 없고 사실 이 빌리라는 아이가 거의 이끌고 가는 형태잖아요. 네. 그리고 뮤지컬에서는 특히나 더 빌리의 비중이 크게 강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빌리가 작품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제 아역 배우를 선발을 하는데 일단 나이가 만 8세에서 12세 사이여야 되고 네. 키는 150cm 이하 그리고 변성기 이전의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아이들을 걸러서 빌리 스쿨이라는 정말 빡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빌리 스쿨이라는 게 이제 1년 넘게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해요. 네. 영국에서 초연된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빌리 엘리어트로 올리면 다 이 빌리 스쿨을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매일 6시간씩 주 6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뭐 연기, 노래, 발레, 탭댄스,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뭐 이런 정말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수업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작품인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의 시대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그걸 뭐라 그러죠? 계속 이렇게 뭐 스테디셀러라 그러나? 뭐 그쪽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작품인 건지. 찾죠. 네. 나올 때마다 거의 다 매진이죠. 네. 네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초연 때부터도 인기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그 다른 뮤지컬은 이제 성인 배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호하는 배우들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할까 싶은데 어때요? 덜하죠. 그리고 아역 배우도 되게 많이 캐스팅돼요. 여러 명이 캐스팅되고 아무래도 이제 긴 기간 동안 이제 작품이 올리게 되는데 뭐 2-3명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6명, 5명, 6명 이런 아이들이 캐스팅돼가지고 작품이 로테이션이 되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성기가 오거나 키가 갑자기 쑥 커버리면 이 11살 빌리라는 이미지랑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출연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되게 고강도의 안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에 항상 예비 배우들을 준비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3명의 빌리가 같이 공연장에 와서 한 명은 공연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예비로 있으면서 한 명은 1막이 끝나고 집에 가고 한 명은 공연 전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만일의 사태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만 보신 분도 있고 영화만 보신 분도 있고 한데 사실 영화나 공연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 방식도 좀 다를 것 같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에도 문법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표현해주는 뭐 그런 배경이라든지 뭐 사람 같은 걸 다 담아낼 수 있지만 무대에는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또 비워내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선택해서 좀 함축적으로 무대에 올릴지를 선택하는 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랑 뮤지컬이 각자의 방식대로 성공을 굉장히 거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빌리 엘리어트가 2001년에 개봉을 했고 4년 후에 2005년에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영화 감독인 스티븐 달드리가 뮤지컬의 연출로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대단한 거죠. 뭐냐면 한 가지만 잘하기도 힘든데 2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팝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엘튼 존이 뮤지컬 넘버를 만들어요. 그래서 넘버들도 사실 되게 좋고 정말 수작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영화나 뭐 기존 원작에 있는 작품들을 연극화하거나 뮤지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변주가 많이 되나요? 뭐 아까는 최대한 많이 비워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작품의 스토리가 아예 바뀌는 경우도 많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재해석이 보통 되는 편인지. 사실 케이스가 너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원작이 너무 유명한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토리 자체를 많이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영화 원작을 보고 이제 그 팬들이 뮤지컬 공연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을 텐데 너무 큰 변주를 주게 되다 보면
그 원래 팬들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플롯상의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인물의 드라마를 좀 한 사람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사람을 조명하기에 좀 더 용이한 것 같은데 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주인공이 자기의 드라마를 쭉 펼치는 게 사실 더 직선적이고 편하잖아요. 이해하기.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영화에 비해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의 존재가 더 네. 크게 부각이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같은 스토리지만 시점을 조금 달리해서 주목하는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장면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뭔가 모든 거를 다 재현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연출적으로 흥미롭게 풀어낼 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나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이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게 하나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네. 음악이 중심이 돼서 서사가 흘러가야 된다 보니 그렇게 음악이 자연스럽게 그 플롯에 융화될 수 있게 네. 하는 작업도 그런 뮤지컬화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작업일 것 같아요. 실제로 뮤지컬 영화로 나왔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라라랜드 정도가 맞아요. 예, 대단히 흥행한 케이스고 네. 뮤지컬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은 영화는 되게 개연성이 중요하고 맞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사람들이 실제 배경에서 실사 배경에서 갑자기 연기를 하다가 노래를 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감흥이 예. 갑자기 그쵸. 확 깨지는 맞아요. 경우가 최근에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웨스트엔드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좀 그 뮤지컬 영화의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네. 뮤지컬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 부르는 게 흥겨운 흥을 네. 돋구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걸 전 영화에서 즐기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네 네. 다를 것 아. 근데 같아요. 그거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려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궁금한 게 그 뮤지컬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그렇게 영화된 뮤지컬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좀 선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장르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다른 장르에서 이렇게 변환시킬 때 뭐 저렇게 했지라고 좀 엄격하게 평가하는 잣대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뮤지컬 팬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극성 팬들이 많다고 여겨질 정도로 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을 그리고 사실 공연은 딱 그때만 보고 끝이잖아요. 이걸 뭔가 소장을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영화는 어쨌든 계속 다시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이렇게 남겨진다는 것에 약간 반가움? 반가움과 이제 소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리얼한 세팅에서 인물들이 노래를 하는 게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라라랜드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라라랜드 감독이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씬으로 언급했던 장면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오프닝 아닐까요? 맞아요. 오프닝인데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무대라는 공간은 좀 판타지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용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영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거랑 너무 같은 환경인데 인물들이 갑자기 노래를 하다 보니까 좀 오그라들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왜 저 인물이 노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그게 저한테도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만들어져서 늘 볼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거 진짜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망작으로 만들면 진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최근에 캐츠 캐츠 그쵸. 딱 나왔는데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캐츠 진짜 희대의 망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캐츠는 만들기 어려운 거를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맞아요. 거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요. 영화 네. 시카고도.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뭐 레미제라블도 되게 재밌게 맞아, 봤고. 저도. 맞아요. 근데 뭐 캐치 같은 거라든지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런 것들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아마 그 누구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했나요? 맞아요. 네. 그런 거장이 하는데도 망작이 나오니까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경은 1980년대 마가렛 대처의 석탄 산업 정책으로 이제 광부들이 파업을 하던 때고 장소는 더럼이라고 네. 영국 북부에 있는 작은 탄광 마을입니다.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는 광부인 아빠랑 형 그리고 치매가 있는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를 이제 어린 나이에 여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마가렛 대처의 석탄 산업 정책에 반대해서 이제 광부 노조가 장기 파업을 하고 여기에 아빠랑 형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버지는 빌리한테 권투를 배우라고 해서 빌리는 방과 후에 체육관에 가서 권투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빌리가 이제 같은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발레 수업에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발레를 가르치는 윌킨슨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가족 몰래 발레 레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요. 윌킨슨 선생님은 이런 빌리의 재능을 보고 이제 로얄 발레 스쿨에 진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발레를 배우라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서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 아버지도 빌리가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그 재능을 인정을 해서 빌리를 보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오디션에 참가할 경비를 댈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빌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료들한테 배신자라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파업 참여를 그만두고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빠의 의지랑 이제 빌리라는 마을의 희망을 보고 노동조합원들도 빌리를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데요. 근데 이들도 이제 파업을 오랜 기간 해서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배신자 광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배신자 광부가 되게 거액의 돈을 빌리한테 주면서 빌리가 결국 오디션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가 결국 오디션에 참여를 하게 되고 파업은 결국 실패를 해서 노조는 굴복을 하게 되고요. 광부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되는데 빌리는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돼서 마을을 떠나서 런던으로 가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영화랑 네. 동일한가요? 내용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 인물들의 비중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뮤지컬에서는 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배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광부들의 이야기라든지 파업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지 않는 편이에요. 뮤지컬? 그렇지는 않아요. 나오긴 나와요. 네, 맞아요. 중요하게 나와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줄거리가 뮤지컬 기준의 줄거리인 네, 거예요? 뮤지컬 줄거리. 그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네, 거의 흡사하기도 하고 빌리의 존재감이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네. 이 뮤지컬도 사실 주변 인물들은 되게 그냥 소모적이게 다루지 않고 되게 서사를 나름 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중의 차이이긴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랑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도 잘 드러납니다. 그 장면 나옵니까? 그 형하고 아버지랑 대립하는 장면? 나와요. 뮤지컬에서? 네. 뭐였지? 나오지 기억이 안 않나요? 나요? 그러니까 형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빠가 형한테 우리의 희망 그 둘째는 맞아요. 이제 살려주자 막 이런 식으로 울면서 하는데 영화에서 그 연기가 맞아. 거의 폭풍 오열입니다. 맞습니다. 보면 거의 수도꼭지, 이것도 수도꼭지인데 뮤지컬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좀 감정을 격화시키는 장면이 이제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아버지도 사실 파업에 동참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신념을 굽히고 이제 희망인 빌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자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 되게 감동적으로 네, 아버지 연기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아버지가 네. 캐릭터 자체가 되게 남성적인 캐릭터로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파업 노조에서도 되게 강경한 캐릭터로 나오다가 아들의 춤을 보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는 그 포인트가 진짜 눈물 콸콸입니다. 포인트죠. 네. 맞아요. 진짜 막 슬프더라고 보는데. 맞아요. 혹시 그러면 네. 패널 분들도 좀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나 가족들이나 주변인의 반대에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빈둥님의 캐릭터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저는 뭐만 하면 주변에 반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만 하면 주변에서 하지 마라. 일단 하지 마라. 욕만 들려와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내 주변에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었어. 나한테 끝까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많이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네. 아버지 앞에서. 그 어린 애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한테는 되게 다 와닿았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근데 뭐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뭐 거창하게 할 정도의 일들을 벌이진 않아가지고 되게 미미한 건데 주변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었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아서 딱히 지금 떠오르는 건 없는데 혹시 뭐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편견이나 반대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 사회의 어떤 그 큰 메인스트림이랑 네.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지만 네. 그 지류 정도에서는 놀았던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주변에 약간 염려를 끼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길이. 제가 뭐 비주류나 마이너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역행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좀 세긴 하지만 한쪽으로 세긴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뭐 뭔가 반대하고 이런 일들을 예. 애써 막 나는 뭔가 이제 반골이 되어서 네. 뭐 반항할 거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근데 뭐 사람들이 뭐 그 정도로는 인정해줄 수 있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항상 예. 지지를 받는 편이었다. 웬만하면 지지받는 편이었고 지지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네. 니들이 뭔데 날 지지 안 해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맘대로 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막 사회적 편견이나 반대에 맞선 경험은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하는 결정들에 있어서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네. 아주 소소하게 그냥 기간마다 네. 했던 일에 대한 반대나 뭐 우려들을 겪어본 기억밖에는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되게 중요한 시기여서 열심히 뭐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과제도 수행하고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막 락 페스티벌 자원봉사하러 쫓아다니고 막 이랬던. 그래서 너 그렇게 해도 돼. 약간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 돼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여행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려죠. 그래도 돼? 약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에 반해서 아니야 난 여행 지금 다니는 게 투자야 라고 하면서 다녔던 그런 경험들 말고는 막 크게 반대나 편견에 맞서면서 뭔가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네. 그럴 기회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기본적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그 본질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뭐 직업이라든지 네.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멀쩡하게 하다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일탈 같은 걸 하면 주변에서 뭐 그렇게 큰 반대가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사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뭐 그 유랑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제가 워딩을 너무 거창하게 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진짜 아까 센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더라도 뭔가 그냥 주변의 걱정이나 우려나 뭐 지지하지 않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에도 네.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경험은 누구나 좀 사소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위 해본 경험 없습니까? 시위 해본 적 있어요, 저. 그래요? 네. 무슨 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뭐 심각한 짓을 했나 봅니다, 과거에.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시위. 그래요? 그런 거로 좀 연관지면 뭐 많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참여했던 시위는 되게 온건한 시위였어가지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냥 뭐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사실 되게 쉽게 이입할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유랑님 있어요? 저도 이제 본인도 빈둥님과 없어? 비슷하게 예. 주변에 지지를 딱히 받아본 맞아. 라이프가 아니어서 네.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애초에 지지를 못 받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결정을 그냥 하고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을 주변에서 많이 주잖아. 그러면 항상 반대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걸 차단을 하고 그냥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빈둥님은 뭔가 이해가 되는데 유랑님은 좀 의외예요. 그렇네요, 진짜.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아직 됐습니다. 저희가 못 본 유랑님의 모습이 많지 않을
그러니까. 근데 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작품이 공감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항상 결핍에 이끌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부러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빌리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발레라는 또 소재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 예술적 기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자유롭게 뽐낼 수 있는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열망하게 되는데 그거를 지지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작품이 보여주는 뭔가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라. 남들이 가는 길을 가라. 이 정도를 이제 내면화돼서 살아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보면은 나도 어렸을 때 좀 저런 기회를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대리만족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뭐 유생님이나 순트님이나 주류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서 주변에 그렇게 저항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잠깐이라도 꿈꿨던 뭐 그게 뭐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꿈꿔본 적 있는 무언가 때문에.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된 정서 같은 게 이 맞아요. 영국 작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까 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뮤지컬을 보면 되게 작은 체구의 초등학생 아이가 나와서 진짜 몸이 부셔져라 춤을 추잖아요. 그거를 눈앞에서 보면 정말 전율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발레는 진짜 개인화하는 거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그런 마을에서 네.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같이 빌리를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이 되게 매력적인 게 뮤지컬 안에서 빌리가 아버지나 형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주눅 들거나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어요. 시오삐오 이러면서 꺼져 이러면서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맞아요. 되게 당당하게 그러거든요. 네. 그럼 한국판 빌리 엘리어트도 있나요? 있죠? 네. 한국에서도 한국 올라왔어요. 배우들이 네. 한국 배우들이 그럼 진짜 한국어로. 한국어로 욕하고 막 이래요? 네. 시오삐오 이런다니까. 맞아요. 그 영화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화는 좀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뮤지컬 안 그래요. 되게 당당한 캐릭터로 맞아요. 난 지금까지 그 해외 배우들이 영어로 이렇게 작품하는 모습만 상상했는데 아. 한국 배우들이 하는 작품들도 많구나.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한 3년 여러 번 했어요.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빌리 엘리어트가 좋은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아까 이제 쓴트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주변 캐릭터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요. 네. 주변 인물들이 그냥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배경으로 소비가 되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일단 아버지부터도 그렇죠. 일단 되게 전통적인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사회에서 크고 자라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커왔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꺾을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선생님도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뭔가 발레리나로서의 커리어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빌리를 응원해주는 캐릭터로 나오고 그 마이클이라는 빌리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여자 옷 입는 게 취미예요. 그러면서 빌리의 그 발레 투투를 입어보면서 뮤지컬 안에서 Expressing Yourself라는 넘버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자기 자신을 표현해라 라고 빌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빌리가 발레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굉장히 그렇습니까? 용기를 주는 사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인상적인 넘버죠. 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인들의 서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빌리가 좀 부각이 되면서도 주변 인물들의 서사가 나름 되게 비춰진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춤을 출 때 주변인들의 꿈도 다 같이 안고 추는 느낌이에요. 그 선생님의 꿈이나 그 친구의 꿈이나 아빠의 꿈, 형의 꿈 이런 것을 이 빌리가 같이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빌리가 막 춤을 너무 잘 추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트레이닝을 세게 받으니까 춤을 너무 잘 추는데 그 빌리를 바라보는 그 주변 인물들의 눈빛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한국 어린 배우들도 잘 춰요? 너무 잘 춰요. 정말 잘 춰요. 진짜? 네. 정말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춥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영화랑 뮤지컬이랑 기본적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가긴 하는데 네. 좀 달랐던 부분이 이제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빌리 오디션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팝을 포기하고 잠깐 갔다가 결국 아내의 유품을 그 전당포에 맡기면서 돈을 얻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연에서는 그 씬은 없고 대신 파업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주는 장면이 추가로 생기면서 마을 사람들의 존재랑 이 마을 사람들의 응원, 네. 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부나 대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80년대 당시 영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 마가렛 대처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철의 여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자유주의 마녀. 맞습니다. 네. 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철의 여인 그것만 기억나. 맞아요. 철의 네. 여인이라 불린 이유가 되게 획기적인 정책 추진을 했고 네. 정부 운영을 되게 독단적으로 해서 이런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대처는 3기를 연임했어요. 1979년부터 1990년대까지 네. 보수당을 이끌면서 총리직을 수행했던 영국 최초의 여성인데 3기를 연임하면서 영국 사상 최장기 집권을 했던 총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사실 이런 영웅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처에 대한 평이 굉장히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네. 노동자 계급 파트는 그다지 환영을 받던 인물은 아니었어요. 네,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종전 이후에 영국 내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했던 인원도 많았고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행사를 했대요. 특히나 뭐 파업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고 정부는 이런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선거 때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고 해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업자랑 파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당시에 인플레이션도 있어서 당시에 영국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현실에 대한 대중들이 불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진보 정당이 텃밭이라고 불렸던 영국에서 보수당이 진보당을 꺾고 제1당으로 네. 되게 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수상 자리에 차지를 했던 게 이 마가렛 대처라는 인물이었는데 네. 대처는 이제 사회복지국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동안 노동당 정부가 고수를 했던 그런 국유화 정책이랑 복지 정책을 포기를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를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많이 삭감을 하고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탄 산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국유화된 탄광 산업이 대부분 적자고 석탄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탄광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파업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84년 영국 광산 노동자 대파업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 시대적인 배경하고 좀 맞물리다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당시의 상황이 딱 그려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내적 갈등,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빌리의 스토리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그래서 뮤지컬에서도 이런 대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 맞아요. 드러나는데 네. 이막의 첫 장면이 이제 크리스마스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파업 중에서도 나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라는 넘버를 불러요. 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살벌한 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가 크리스마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 당신이 죽는 날에 하루가 더 가까워지니까 그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처가 산타클로스까지 민영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신랄하게 까대는 그런 넘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대처가 2013년에 서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뮤지컬 팀이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처의 정책을 싫어했다고 해도 고인을 이렇게 능욕하는, 그러니까 모욕하는 비꼬는 이런 넘버를 그 죽은 날에 해도 되냐
이런 또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날에 연출가였던 스티븐 달드리가 관객 투표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와서 네. 이거를 노래를 부를 건지 말지에 대해서 투표를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관객들은 왠지 부르는 걸 원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압도적인 네, 반대했던 사람이 3명뿐이었대요. 손을 드는 시스템이었는데 3명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 수정 없이 그대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날에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런 데는 뭐 유족의 소송 같은 건 안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게요. 되게 파격적인 노래고 결정이네요. 맞아요. 정치인들은 그 정도 감수해야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는 사실 그 파업에 대비해서 고용법이랑 노동조합법을 이미 개정을 한 상태였대요. 네. 그래서 노조가 이미 무력화되어 있던 상태여서 싸움이 길어지니까 그 노조 내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대처에 굴복을 하게 되고 파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나온 상태에서 뮤지컬이나 영화를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업에 대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슬픈 감정이 맞아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프로덕션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는데 영국 버전을 보면 빌리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사투리를 되게 세게 사용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액센트만 들어도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런 계급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포시 잉글리시라고 하는 게 왕족이 사용하는 영어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베네딕트 컴버비치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되게 섹시한 영국 발음을 연상을 한다면 그게 아마 이 포시 잉글리시일 거예요. 그래서 컵업 티. 맞아요. 섹시한 발음 맞습니까? 컵업티.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 영어인데 그래서 어딜 가서 이 액센트로 말하면 너 되게 좋은 학교 나왔구나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유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면 뮤지컬 안에서도 빌리가 이제 로열 발레스쿨 오디션을 보려고 런던에 가면 거기에 있는 인물들은 거의 상류층 애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같이 오디션을 보러 온 애들 다 이런 되게 고급진 영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빌린의 가족은 굉장히 거친 변두리, 그러니까 영국의 변두리에 되게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거친 액센트랑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버전의 빌리 엘리어트도 그냥 영국을 다루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쓰진 않아요. 애가 한국 버전으로 이렇게 재해석되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평이 안 좋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는 안 하나? 뭐 예를 뭐 충남, 뭐 서천, 뭐 이렇게 뭐 애 한 명 나와가지고 아버지 말하고 빌리 엘리어트 제작사에서 빌리에유 말하고 우리나라도 그럴 만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석은 또 안 하나 보네. 굳이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그냥 거기서 한국말을 쓰지만 영국인이다 하면 그 관객들은 영국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드라마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빌리는 장면적으로랑 연출적으로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장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 보셨잖아요. 네네.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1막 마지막에 앵그리 댄스라고 불리는 작품, 그 넘버가 있거든요. 넘버는 노래를 안 부르니까 넘버라고 좀 부르긴 그런데 이제 화나가지고 빌리가 탭댄스를 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고. 누구 앞에서요? 그냥 혼자서 이제 자기 영화에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경찰들 이제 아빠가 너 춤추지 마 이래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사실 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영화랑 뮤지컬이랑 결이 굉장히 달라요. 영화는 되게 조금 신나는 음악에 빌리가 화나서 춤을 추는 반면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 음악이 맞아요. 거의 락 음악이고 그 이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경찰들이 이렇게 방패를 들고 서서 그 앞에서 빌리가 춤을 추는 탭댄스를 추는 장면이라서 굉장히 격하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넘버인 일렉트릭시티의 맞습니다. 빈동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장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그 곡이 진짜 감동적이죠. 왜 제목이 일렉트리시티예요? 빌리가 자기가 춤을 출 때 온몸에서 전기를 느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다가 춤을 춰요. 그래서 제목이 일렉트리시티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세트들도 사실 되게 연극적이에요. 오페라 유령 뭐 이런 작품들 보면 되게 화려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막 샹들리에 떨어지고 막 크리스틴이랑 팬텀이랑 막 무대 위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작품보다는 빌리 같은 작품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실 돈으로 때려 부으면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무대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풀어내는 걸 좋아하는데 빌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 전환 같은 경우에도 기계의 힘을 빌려서 다 처리하기보다는 배우들이 직접 뭐 집이나 연습실 같은 세트의 일부를 뭐 끌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되게 장면적으로 풀어낸 부분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대극장 뮤지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되게 쇼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까지 같이 넣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환 과정까지 그 연출자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영화처럼 그냥 딱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씬이 끝나면 이걸 어떻게 다음 씬으로 자연스럽게 넘길지가 사실 연출이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그 무대 장면 전환 뭐 장치가 전부 다 라이센스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다 사오는 거예요. 전부 다 사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3시간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뭐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임팩트를 줘야 될 부분과 빼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지루하지 않고 또는 넘치지 않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은 연출적으로 이미지 대립을 굉장히 현명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탄광촌이랑 런던의 대조인데요.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빌리의 고향은 세트가 되게 작고 단순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무대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에 발레 학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빌리의 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집의 내부 같은 벽이 자리 잡고 있는데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빌리가 오디션을 보러 런던에 가게 되면 학교 건물이나 오디션 장소 같은 세트들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빌리가 되게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빌리의 고향의 탄광촌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리고 도시와 동떨어진 장소였는지를 보여주면서도 그런 마을에서 자란 빌리가 런던이라는 큰 도시에 갔을 때 얼마나 그 도시가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지가 잘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빌리가 퇴장하는 그 작품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런던 떠나는 장면? 맞아요. 네네. 그 부분도 두 도시 간의 거리감을 공간적으로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빌리가 마지막에 학교에 합격해서 런던으로 떠날 때 짐을 싸들고 객석 쪽으로 퇴장을 해요. 맞아요. 직접 와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 무대 객석 통로로 퇴장을 합니다. 그럴 때 혹시 터치해도 되나요? 했다가는 잡혀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매너가 아닌 건가요? 웬만해서는 하지 않을 것 잡아 막 가지 말라고 잡아. 네, 뉴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무대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리의 뎁스랑 객석을 전체로 무대로 썼을 때랑은 사실 거리감의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근데 이 결말도 사실 영화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영화는 마지막에 빌리가 완전 성공한 발레리노가 돼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뮤지컬은 그냥 런던의 학교로 가는 장면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이 무대에서 배웅을 해주고 있고 그런 마이클을 뒤로 하고 빌리가 객석을 가로질러서 퇴장을 하는데 그 두 도시 사이의 상징적인 거리를 연출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빌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성공기로 끝나지 않고 빌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그런 긴 여정들을 좀 이미지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되게 잔잔하게 끝나는 건가요? 뮤지컬은? 살짝 여운을 남기고 끝내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남겨진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끝나네요. 둘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떠나는 빌리랑 마을에 남겨진 사람들이랑.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그 맞아요. 명장면으로. 그래서 그 장면을 꼭 살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장면이 없이 맞습니다. 그냥 아이 빌리 엘리어트에서 그냥 끝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뭔가요?
그 성인이 된 빌리 엘리어트의 모습이 뒷모습이 나오면서 네. 관객석에 그 아버지랑 형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옆에 뭐 마이클도 앉아 있고 막 이런데 그 둘이 빌리가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서 형과 아버지의 표정이 나오는데 그 표정 변화가 너무 좋아. 가지고 막 눈 밑에 주름까지 막 다 떨려가면서 아버지가 연기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그 빌리 엘리어트가 그게 뭐죠? 차이코프스키인가요? 네, 백조요수. 그 음악이 나오면서 날아오르면서 딱 끝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중간에 상상신으로 나오는 비슷하게 나와요. 네, 비슷하게 있긴 해요. 성인이 된 빌리랑 어린 빌리랑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그 성인이 된 빌리는 옛날에 빌리 역할을 한 친구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분이 다시 캐스팅돼서 같이 춤을 춘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뭐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장면을 엄청 유명한 발레리노가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아요. 딱 보면 마지막에 맞아요. 딱 그렇게 끝나니까 그 임팩트가 확실히 확실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네. 네, 그러고 이제 또 대비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어른 노동자들과 발레를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두 대립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극 중에 솔리데리티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광부들이 투쟁을 다짐하고 경찰들이 노동자랑 대립을 하는 그런 긴장감 있는 씬인데 네. 그 장면이 이제 아이들이 발레를 배우는 장면과 교차가 됩니다. 한 무대 안에서. 네. 그래서 경찰이랑 노동자들은 대립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발레복을 입고 뛰어다니면서 발레 수업을 진행을 하는 장면인데 두 가지 너무 성격이 다른 집단이 이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장면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섞이면서 대조되는 그 씬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뮤지컬은 이런 식의 연출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연극이나 네.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컷 편집으로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하긴 하지만 맞아요. 한 무대 안에 한 장면 안에 이렇게 나눠서 다른 이야기들을 다루기가 좀 어려운데 맞아요. 뮤지컬은 뭐 이렇게 나눠서 관객들이 보고 싶은 데만 볼 수 있고 대비되는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두 집단이 섞여서 춤을 춰요 실제로. 맞아요. 그게 그런 되게 식의 인상적이에요. 연출이 맞아요. 가능한 거구나. 너무 좋은 장면이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그리 댄스에서도 이런 대립이 잘 드러나는데 네.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들이 방패를 가지고 벽을 이루고 있으면 빌리가 혼자 이제 격한 춤을 추면서 계속 방패에 부딪히면서 춤을 네. 춰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집단 간의 그런 벽을 아이들이 춤으로써 허무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연출적으로 잘 풀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라이트 씬 중에 하나가 그 드림 발레라는 씬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빌리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멋진 발레리노가 된 어른 빌리랑 같이 듀엣으로 백주의 호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인데 네. 이때 무대 상부에서 와이어가 내려와서 빌리가 와이어에 매달려서 마치 진짜 한 마리의 새가 된 것처럼 무대를 날아다니면서 춤을 춰요. 그래서 그의 반면에 그 마지막에 가면 노조가 굴복을 하고 이제 파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광부들이 다시 일터로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때 광부들이 다 같이 작업복을 입고 뒤쪽으로 가면서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꿈을 향해서 런던으로 가면서 날아오르는 빌리랑 이렇게 파업의 실패로 침몰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대조적으로 네.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장면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생각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다양한 남성의 모습의 대비인데 네. 일단 이 작품엔 되게 다양한 남성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일단 첫 번째는 발레는 여자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편견에 맞서서 발레를 하는 빌리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하는 거를 좋아하는 동성애 성향의 마이클이 있고 마지막으로 마초적인 노동자 집단에서 살아온 아버지랑 형이랑 그 다른 광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인물들이 서사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나 되게 대조되긴 하지만 결국 작품을 통해서 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빌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물의 성장 드라마로도 비춰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주제의식이 이제 마지막 커튼콜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그동안 이제 발레랑은 굉장히 먼 삶을 살아왔던 광부들이 커튼콜은 작업복 위에 이 발레 튜트를 입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끝이 나거든요. 이게 현장에서는 이게 감흥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죠. 좀 이질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정말 맞아요. 너무 감동 포인트 중에 맞아. 하나예요. 그래요? 네. 그 약간 좀 거칠고 여기 위에 발레복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튜트 있잖아요. 그 치마 같은 부분. 근데 그게 실제로는 감동적이라는 거죠. 귀여우세요. 그리고 오히려 귀엽다고. 이상해서 더 좀 감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 그동안 진짜. 그런 계급적이거나 그런 성적 벽을 이제 네. 빌리의 춤이 되게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걸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빌리 성장기 뒤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짜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보고 싶은데 네. 아까 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뮤지컬 버전 빌리 엘리엇도 한동안 OTT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볼 수가 없던 게 굉장히 아쉽지만 그 뮤지컬 버전의 그 현황, 실황을 보는 것과 네. 현장의 느낌을 보는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뭐. 5,000배? 저도 5,000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 실황을 보는 뮤지컬 팬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대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맞아요. 진짜. 네. 차라리 영화화된 것보단 그게 낫다. 그쵸. 거죠.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네. 실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클로즈업을 해서 얼굴 아, 표정 맞아.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객석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만큼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 뮤지컬 현장에서는 그 이미지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운드감 있잖아요.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사운드감이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현장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긴 예. 노래가 그만큼 많으니까 사운드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보신 두 분들한테는 나중에 또 뮤지컬 네. 빌리 엘리엇가 올라오게 되면 꼭 네. 보시기를 추천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올해 네. 초에 끝났네요. 네. 맞아요. 이게 매년 올라오기 어려운 게 그 트레이닝 과정이 꼭 있다 보니까 항상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판은 요새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판이 한국판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얼마 전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내후년 정도나 할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저는 뮤지컬을 거의 접한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영화 연출에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면 똑같이 보여지는 거고 뭐 무대 구성이 결국 화면 구성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서 되게 큰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뮤지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연출 작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배웠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빌리 엘리엇이라는 작품이 영화에서도 좋은 작품이었지만 뮤지컬에서도 좋은 작품을 인정받고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되게 연출적으로 뮤지컬에서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구나라는 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진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순트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뮤지컬 좋아하는데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네. 이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네. 본 적이 없어서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뮤지컬 얘기를 들으니까 이 빌리 엘리엇 아니더라도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도 그 빌리 엘리어트 저번 건 봤는데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맞아요. 들었고 네. 이 빌리 엘리어트가 특별한 게 그 아역 배우들이 이 극을 이끌고 간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 배우들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 아역 배우들이 발레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좀 덜 성숙한 존재 이렇게 보기 되게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이 발레를 정말 수준급으로 너무 잘하니까 근데 오히려 경외롭고 맞아요.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들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구나.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네. 그러면서
되게 뭔가 더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뮤지컬은 특별하게 더. 네. 맞아요. 저렇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해야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아이들 한 명이 한 명이 다 진짜 빌리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나의 편견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 배우별로 피켓팅이 아니라는 점도 되게 매력 포인트인 게 저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유명한 뮤지컬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니까 그 배우 거를 보고 싶어서 들어가면 항상 끝나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맞춰서 안 들어가면. 그래서 그 작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리 엘리어트는 어쨌든 아역 아이들이 끌고 가는 뮤지컬인데 그 아역 아이들의 개개인에 대한 그런 선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셔서 네네 그런 점도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아이들마다 태권도를 한 아이들도 있고 먼저 발레를 한 아이들도 있고 뭐 아크로바틱을 한 아이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태권도를 한 아이들은 이게 발레 동작에서 태권도 느낌이 좀 묻어나고 막 그래요. 그것도 되게 매력 포인트라 가지고 그런 설명도 알려주나요?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은 정말 매력으로 따지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정말 맞습니다.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초심자들이 입문하기에도 좋은 작품. 너무 좋은 작품이죠. 정말 완벽한 작품이죠. 완벽합니까? 제대로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다고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피해갈 수 없는 명작편의 마지막 코너죠. 빌리 엘리어트가 명작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정말 어려운데요? 이거 시트콤에서 했나요? 시트콤에서 자기만 피해가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트콤에서 넘어갔는데 제가 꼭 물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빌리 엘리어트. 그 중에서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명작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 정말 어렵네요. 근데 저는 진짜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 엘리어트라서 명작인 것 같아요. 정말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에 대해서 살짝 현타가 오는 모먼트들도 있고 이거를 뭐 이 정도의 비효율과 사실 우리가 TV랑 뭐 영상 매체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되게 비효율적인 공연이라는 거를 왜 해야 하고 왜 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살짝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래서 진짜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상기시켜주는 게 정말 저한테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인 것 같아요. 그럼 비효율의 결과물에 대한 그쪽에서 오는 의구심을 파헤해주는 정말 무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주는 작품이라서 저는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 엘리어트이기 때문에 명작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잘 빠져나갔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클래식 그리고 그림, 시트콤, 뮤지컬까지 4편의 명작들을 이렇게 다뤄봤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명작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관련된 의견을 저희 팟빵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꾸려나가는 에피소드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번째 에피소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